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우리 박태균 박사 모시고 재밌는 주제 가지고 얘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 폈습니다. 네, 우리 박태균 박사는 우리 영재교육원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좀 되게 난이도 높은 대회들이나 리서치들도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좀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도 네, 우리가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기술적으로 푸는 영역에서 우리 에이셉에 눈에 띄는 이벤트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면서 또 AI의 미래 또는 AI를 대체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미래의 커리어 패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네, 박태균 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을 좀 지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좀 하게 됐잖아요. 그 문제에서 가장 큰 동기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큰 흐름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전환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 이제 마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흔히들 놓치는 게 그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본질적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날로그는 음악이 연주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연속적으로 정돈되지 않고 그냥 기록으로 남지도 않고 그냥 했다 정도의 기록만 최소한의 기록만 나와 있는 것들이라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그걸 전부 다 퀀타이즈해서 어떤 정형화된 틀을 바탕으로 전부 다 기록을 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된 이후에서야 이제 자동화, 그 다음에 AI를 통한 자동화가 이제 이야기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해보면 지금도 교육은 좀 굉장히 보수적이고 늦게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날로그 차원에 많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수학 문제집을 종이책을 사겠죠. 그리고 종이 노트를 사죠. 그리고 연필이든 볼펜이든 가지고 풀겠죠, 연장이. 풀고 하나씩 풀고 나중에 시점에서 맞았다 틀렸다 체크한 다음에 틀린 것들은 다시 또 복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버리죠. 기록이 누적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 상관없이 모든 교육의 문제점이 생각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 특정 시기에 상담을 통해 만나게 되면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받는 솔루션은 어쩔 수 없이 파편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거의 39인데 지금까지 수많은 수학 문제를 풀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록해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디지털 트윈 혹은 AI 머신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지금보다 1000배는 공부를 더 잘 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저희 에이셉이 지향하는 진보된 교육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그것이 정형화된 저희가 잘 세팅한 기준에 맞게 기록으로 남고 이걸 바탕으로 학부모, 학생 그리고 저희가 소통을 하고 필요하다면 부족한 약점을 메꾸기 위한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여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료 기록을 보지 않습니까? MRI 찍은 걸 보고 CT 찍은 걸 보듯이 교육에 있어서도 모든 과목에 모든 해당되는 역량에 대해서도 그러한 매저를 하기 위한 틀, 기록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된 다음에서야 AI를 접목시켜서 아이들의 교육을 한 차원 더 진보시켜서 결국에는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 돈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제한된 조건 안에서 가장 최고의 아이들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시키는 게 에이셉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교육의 디지털화 그리고 그 위에 얹어지는 AI 이 기술이 결합되어야만 저희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특허를 내고 등록까지 됐던 것들은 결국은 학생들에게 수학을 어떻게 가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냐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업을 듣고 자습을 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본인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든 추정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이런 좀 비효율적인 이 사이클들을 한번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스스로 학습을 할 때 기계가 조력을 해서 더 좀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알려주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빠르게 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학습량을 늘리려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가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태균 박사도 지금 지멘스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엔지니어로서 바라보는 이 AI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가면서 이 AI에 대해서 대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나는 대체 어떤 공부를 해야 이 시류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냐, 네, 이런 의문들을 가질 법하잖아요. 네. 엔지니어로서 갖고 있는 이런 의견들을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이쪽은 사람마다 좀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마침 또 좋은 주제인데 제가 책을 집필하는 또 모임이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챕터가 AI거든요. 그래서 AI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질문은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질문 하나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영업 기밀이긴 한데 네, SF를 사랑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정의는 저희 사람의 지능을 바탕으로 그동안 많이 쓰여왔어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걸 배우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뭔가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런 뇌의 케미컬 그리고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바탕으로 한 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사람의 기준으로 지능을 먼저 대충 만들어놓고 그걸 우리가 기계로 구현해서 굴러가는 건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되게 마치 고전극학처럼 양자극학전에 트레디셔널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그게 아니다. 기계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능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내놨을 때 저거 쟤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유도 없고 알 수 없지 않느라고 습관을 하는데 주현 대표님 아이를 키워서 알겠지만 아이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 이유를 저희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라고 즉 지능이라는 그 정의의 범위를 확장하면은 기계는 정기적인 시그널과 반도체를 기반으로 되어갈 뿐이고 사람은 저희가 지금 뇌를 까서 이 안에 케미컬 농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측하기 어려운 조금 더 깊은 뎁스로 케미컬과 일렉트리시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일 뿐이지 본질적인 수업처럼 똑같다라고 이제 그 지능에 대한 정의가 확장되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앞서 말했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느 영역이 됐든 이 영역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이 AI의 조력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타당하다면 어떤 형태로 인간과 AI를 컴바인할 것이냐. 그 안에는 세 개가 있겠죠. AI가 거의 대부분하고 사람은 이제 체크만 하는 모형, 혹은 거의 반반으로 가는 거, 혹은 반대로 사람이 이제 거의 다 하고 AI가 중간중간에만 소프팅하는 그 세 가지 정도 모델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이 AI와 그 인간이 컴바인된 형태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순서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이 앞으로 도래할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디파인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발굴되지 않은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음들과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들 바라는 진로와 좀 온라인에서 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충분히 앞으로 좀 본인의 밸류를 키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기준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밸류를 높이는 데 기여했던 기준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첫 번째 맞았던 게 이제 외국어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를 얼마나 잘 써서 코딩을 하느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학 과학을 바탕으로 얼마나 AI를 잘 쓰느냐고, 맨 마지막은 결국엔 대부분이 이제 AI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게 작동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걸 고쳐야 될지를 그 도메인에 대한 논리지를 바탕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도의 뎁스 있는 그런 지식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AI 전문 개발자들만 봐도 컴퓨터 사이언스 기반으로 했던 분이 되게 많이 올 것이 높았던 시기가 몇 년 전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겨울이 찾아왔고, 지금 각광받는 사람들은 저같이 이제 어떤 특정 도메인 논리지가 있는 상태에서 AI를 쓸 수 있는 사람들 몸값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앞으로 진로를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어떤 도메인을 되게 각광받는 거를 자꾸 함몰돼가지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되게 생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정말로 인터랙션 통해서 산출물도 내고 어떤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 영역에 있어서 이것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앞으로의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요즘 너무 막 다 컴퓨터 사이언스 열풍이고 위치한약수 이런 것들이 막 하도 키워드가 되고 있지만서도 앞으로는 이런 도메인들은 너무 함몰되기보다는 좀 내가 진짜로 어떤 부가가치를 내야 되는 니즈가 무엇이냐, 그걸 중심으로 어떤 기술들 또는 내가 어떤 재주들을
좀 대학에서 좀 충분히 파운데이션 쌓을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좀 관점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